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둘러싸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을 예정인데요.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6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역 물갈이와 불출마, 보수통합, 창당 등 총선을 앞둔 정치권 움직임도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동시에 새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국회에도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미국과 이라크가 정면 충돌 일보 직전입니다. 이란 군부 실세의 사망 이후 이란은 핵합의 탈퇴와 함께 보복을 공언했고 미국은 신속하고 완전한 반격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호르무즈 파병 논의, 원유 수급과 교민 안전 등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어 이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새해 우리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물었습니다.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28.1%를 차지한 가운데 대북 제재 완화 등 보다 유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5.3% 나왔습니다. 반면 한미 훈련 재강화 등 강경책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답변은 36.1%를 차지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기생충은 오전에 열린 시상식에서 레미제라블 등 쟁쟁한 경쟁작을 물리치고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계급 사회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주제를 영화적으로 해석한 점이 수상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전직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희생자를 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연말 연시를 맞아 잠시 냉각기를 가진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번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놓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회동을 가졌죠?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2명이 오전 11시쯤에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만나는 장소까지 기자들에게 꼭꼭 숨기면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회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로 의사타지를 조금씩 한 정도고 아직은 특별한 상황 변동이 없다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새해 덕담만 나눴고 필리버스터 철회 등은 전혀 언급 안 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에서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막판 조율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는 오늘 열릴 전망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둘 중 어떤 법안을 먼저 올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나마 한국당 반발이 적은 검찰청법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물론 유치원 3법도 그리고 민생 법안까지 모조리 처리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불법 폭력과 회의 진행 방해로 국민들께 또다시 벌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발 공당으로서 이성을 되찾고 국회의 몫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었다면서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연말 추태를 되풀이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새해부터 또 쪼개기 국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치를 복원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노력을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내일부터는 총리 인사청문회도 시작되죠. 예, 맞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국면과 겹쳤는데요. 다른 국무위원과는 달리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회의에 임명동의 안건을 올려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옹호를 하면서요. 일단 표결에만 붙여지면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나머지 법안 처리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서 보수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이낙연 총리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전까지는 매듭을 지을 생각인데요. 현재로선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인 3일을 다 채운 13일 표결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오늘 마지막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총리직이 공석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차기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비판할 부분은 바로 삼권 분립 훼손 논란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역임한 만큼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철저한 인사 검증과 함께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로 시간을 끌면서 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법무부가 이번 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인사 규모와 대상자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주 회의가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공개 상견례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사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공석인 7개 고검장과 검사장 자리를 채우면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지휘부를 교체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 비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월요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검찰 인사 시기와 대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상견례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리고 예정이 됐는지 검찰 인사위원회도 소집하셨나요? 혹시 비검찰 인사도 등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들의 이른바 구명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 보강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조정 장관이 다시 소환된 게 오늘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열흘 만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이 소환된 건 지난달 16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구명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으로부터 이른바 구명 요청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청탁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이후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때마침 오늘 그 감찰무마 의혹의 당사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이 대가성을 띤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리는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유 전 부시장은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이번 재판은 뇌물 혐의에 대한 것으로 감찰 무마 의혹과는 무관하지만 뇌물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감찰 무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재판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YTN 안윤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2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내린 49%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내린 46.2%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2주차 이후 5달 만에 처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2주 연속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1.8%를, 자유한국당은 역시 3주 연속 오르며 32.1%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폭 상승한 4.6%, 정의당은 2주 연속 하락하며 5.5%를 기록했고 민주평화당 1.1%, 그리고 우리공화당은 1.0%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1월 1일은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제자리 걸음인 북미 비핵화 대화. 남북 사이에도 훈풍은 멎고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제시한 연말 시한이 지나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운운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먼저냐, 제재 완화를 비롯한 상응 조치가 먼저냐,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협상 상대인 미국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대북 정책이 필요할까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현재 축소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강화하는 등의 강경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 지금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이 28.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의 민생경제 부문의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등 조금 더 적극적인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5.3%로 나타났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을 지지 정당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니 뚜렷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양분됐습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7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나눈 결과에서도 그 흐름은 이어졌지만 정도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진보층에서는 현행 기조 유지, 유화책 추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고 한국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은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중도층은 강경책 추진에 대한 의견이 40% 가까이 나온 가운데 현행 기조 유지와 유화책 추진 의견도 각각 29.6%, 22.3%로 적지 않았습니다. 연령별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19세 포함 2030에서는 강경책과 현행 기조 유지가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4050 세대는 강경책이 우세한 가운데 유화책도 30%가 넘는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60세 이상은 강경책을 선택한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고 현행 기조 유지와 유화책이 비슷한 비율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언뜻 강경책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햇볕 정책을 계승한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고려하면 강대강 대치나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미 동맹은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도 긴밀히 연계돼 있어서 독단적으로 결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격동을 예고하는 올 한 해 한반도 정세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내외의 사전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 전국 만 19살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후 또 한 번 우리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게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콘텐츠가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기생충은 페인 앤 글로리, 레미제라블, 타오른 여인의 초상 등 쟁쟁한 경쟁작을 물리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계급사회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주제를 영화적으로 개성 있게 해석한 점이 수상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봉준호 감독은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멋진 세계 영화 감독들과 후보에 올라 그 자체로 영광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배우 송강호, 조여정, 이정은 등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골든글러브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주최하고 매년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으로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의 주요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 투표로 결정되는데 기생충은 진작부터 외국어 영화상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왔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은 알폰소 쿠어로 감독의 로마, 이안 감독의 와우 장령, 션 카이거 감독의 패왕별이 등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작품들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생충은 감독과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아쉽게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각본상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감독상은 영화 1917의 샘 맨데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골든글로브상은 보통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으로도 불리는데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든글로브상이 아카데미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밝힌 대로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이 선정하는 상이고 아카데미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들이 선정하는 상이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상을 선정하는 투표인단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단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회원들은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영화인 9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독과 배우, 제작인 등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배우 이병헌과 최민식, 송강호, 감독으로는 봉준호, 박찬욱 등이 있습니다.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기생충이 미국 각 지역에서 영화인들이 주는 상을 휩쓸고 무엇보다 배타적이기로 소문난 감독조합과 할리우드 배우들로 구성된 미국 배우조합에서 기생충을 수상작으로 꼽으며 아카데미 수상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현재 아카데미 외국어 장편 극영화상과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카데미상의 최종 후보작 선정은 오는 13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김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구조 실패에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이 꾸려진 뒤 첫 영장 청구로 검찰이 당시 해경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참사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해경수뇌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수뇌부와 실무자 등 모두 6명이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이 참사 당시 구조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출범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로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과 선원 303명을 숨지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지휘부가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실제로 김 전 청장이 참사 후 최종 결재한 해경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이후 해경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또 복역 중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포함해 전현직 해경과 당시 승선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참사 당일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구조 실패와 관련해 기소돼 처벌받은 해경지휘부는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해경 123 정장뿐입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겨울답지 않게 호우가 내리고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민두입니다. 네, 소환에 어울리지 않게 오늘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지만 올겨울은 추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평균 기온을 보면 역대 8위에 오를 정도로 높아서 적설은 0.3cm로 1973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눈이 아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이 겨울비답지 않게 무척 많습니다. 수요일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30에서 8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동과 제주도 산간에는 120mm가 넘는 겨울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산간에 최고 30cm의 폭설이 오겠고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이 지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네, 뒤늦게 채점 오류가 발견된 지난 2018년 사관생도 1차 필기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11명이 추가로 구제됐습니다. 오류 정정으로 구제된 학생은 모두 54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올해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게 채점 오류가 참 많았군요. 지난해 11월에 오류를 정정해서 이제 43명이 1차 필기시험에 합격 처리가 됐었는데 11명이 또다시 구제를 받은 거죠? 네, 이 11명은 채점 오류 때문에 1차 필기시험에서 탈락했던 게 아닙니다. 채점 오류가 없었다면 탈락했을 11명이 합격하면서 최종 선발에서 불합격하게 된 차순위자들입니다. 이들은 국방부의 오류 정정 발표 이후 추가 권익구제 요청을 했고 국방부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채점 오류 정정 시 불합격하게 되지만 이미 사관학교에 입학해 생활하고 있는 생도들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 측면에서 번복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점 오류 정정으로 구제된 인원은 지난해 1차 필기시험 합격 처리된 43명에 이어 54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2차 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한 13명이 올해 사관학교에 입교할 예정입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지 국방부 감사를 벌였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채점 오류는 사관생도들이 공통으로 보는 1차 필기시험 과목 2개 문항에서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 시 사용하는 문항 분석표의 배점이 다르게 기재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출제위원이 문제지의 배점을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 분석표에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사와 해사 공사는 문항 분석표로 채점을 했고요. 간호사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으로 채점을 해서 합격자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곧바로 문제가 발견됐고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간호사는 문제가 없었고요. 해군사관학교는 다시 채점을 해서 13명을 추가 합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를 하지 않은 육사와 공사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학교장들은 엄중 경고를,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오류가 없었거나 바로잡은 간호사와 해사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관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기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4명이 국가배상 청구를 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심의회를 열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2015년 체결된 핵합의에서 사실상 탈퇴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살해로 촉발된 중동발 위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해왔습니다. 2015년 체결한 핵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번엔 몇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핵합의 탈퇴 선언입니다. طی بیانیه‌ای گام پنجم و نهایی کاهش تعهدات ایران در برجام را اعلام کرد.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یگر هیچ محدودیتی در حوزه عملیاتی شامل ظرفیت غنیسازی، درصد غنیسازی، میزان مواد غنیسازی شده و تحقیق و توسعه مواجه نیست.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더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서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으로 최종 단계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핵합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란은 현재 우라늄을 5% 농도까지 농축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9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기까지 가는데 많게는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포함한 서방과 이란의 충돌이 본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사거리 2,000km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탄두까지 보유한다면 중동 전체는 물론 서유럽까지 사정권이 됩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정면 충돌에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하고 있어서 그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연일 방송에 출연해 이란의 군부 실세를 공습한 것은 합법적이고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군이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연일 방송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습 결정이 적절했으며 행동하지 않았으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됐을 것이란 논리를 설파하기 위해서입니다. And I am confident that the decision we made to take down this terrorist, this designated terrorist who had inflicted so much harm over such an extended period was the right course of action to reduce risk to America. 또 이란의 보복 선언 등에 대해서도 향후 있을 어떤 공습도 역시 합법적일 것이라며 압박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정권의 정상 국가로 행동하라며 그럴 경우 미국이 도울 것이라고 설득하는 메시지도 함께 날리고 있습니다. Diplomatic, economic,
now military, to convince the Iranian regime to simply behave like a normal nation and to raise the cost when they inflict harm on America if they don't. 하지만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인 최대 압박 전략이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중동을 위기로 몰고 있다는 회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해 최대 압박 작전으로 선회하기 전까지 오히려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이란 경제적 압박을 위해 개인과 기업, 기관 등 1000곳 이상에 대해 제재했지만 이란의 행동을 바꾸거나 핵 협상에 나서게 하지는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은 물론 북한과 베네수엘라에도 적용됐지만 어느 정부도 항복하거나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외교 난제인 이란과 북한 문제가 외교 문제를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한동안 숨고르게 들어갔던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전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을 위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당초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가 열릴지 이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의장 주재로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지금 회동을 가질 예정이죠. 네. 예, 지금 뭐 어떤 그 협의를 하게 됩니까? 오후 2시에 의장께서 주재하셔서 3당 예.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의제를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오전에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언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대표께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를 좀 고려해 줄 수 있는 거냐. 예. 그러면 어떤 내용인 건지,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연기한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아직도 남아있는 184건에 대한 민생 법안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또 검찰청법 개정안, 네. 그리고 유치원 3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전에 간단한 의견을 주고받은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거기서 큰 원칙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서로의 의견만 주고받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고요. 예. 그것에 기반해서 지금 오후 2시부터 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회동 결과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여야가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 의제를 조율할 수도 있고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국회의장실 상황이 지금 계속 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만 네. 각 당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의장실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예.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예. 뭐 좀 변수가 있을까요?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예. 부분이 이제 가장 지금 회동에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개혁법 중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인데요. 이 두 개의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또 그 전에 올라간 유치원 3법이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법안 5개가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고 말씀하신 이제 민생 법안 180개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일단 검찰의 그 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는 선거법과 묶어가지고 2대 악법이라고 계속 강하게 반대를 해왔지만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강하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취지에는 이제 공감하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일부 검찰의 의견을 좀 더 수용을 해서 한국당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었던 것이고 예. 현재 그 법안이 수정안이 도출이 되면서 나름 좀 검찰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이것을 필리버스터 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판단이 남아 있는 거고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필리버스터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결국 얻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한국당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도 한마디로 이제 유리하지 않다라고 네. 한다면 오늘 2시 회동에서 좀 과감한 또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일단 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뭐 지금까지 아직 뭐 철회한다는 얘기는 뭐 들려오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야 될 이제 그 주요 법안이 뭐 민생 법안 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건 그리고 이제 유치원 3법이 이제 3가지 법안이니까요. 최소한 이제 5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민생 법안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한국당과 접점을 찾으면 좋지만 뭐 결렬될 경우에는 다시 이제 쪼개기 국회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5개 법안이니까 최소한 6번 이상 이제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 선거법이나 예. 공수처법 역시 수많은 이 수면 아래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들과 캡을 한 20석으로 낮추는 안까지 다 고민을 해봤었고 일정한 예. 동의를 얻었던 과정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공수처법까지 대강의 공통분모를 형성했다는 주장들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렬된 핵심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걸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고 예. 거기에 대한 이 소치와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 또 주장하는 바람에 결렬되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너무 이렇게 상징화된 측면들이 있어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일전이 불가피했다면 네. 금방 최이배 의원께서 말씀 주셨듯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예.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예. 시대적 추이에 맞는 위상들을 정립해주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차별성이 없는 그런 의견들이기 때문에 예.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184건 민생 법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기초연금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도 있고요. 예. 기초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의 주요한 내용은 소득 하위 20%까지만 어르신들께 30만 원씩을 기초연금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이제 소득 하위 40%까지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지급하는 5만 원 인상안이 있습니다. 예. 이 대상자들이 165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월 달에 5만 원 인상된 기초임금 인상액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 자동 연결되는 장애인 연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위한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정치적 위력도 반감되었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큰 차원에서 굳이 또 뭐 4+1에서 합의했던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이 저희들은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검찰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 또한 부족하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거잖아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2020년이니만큼 자유한국당이 좀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다음에 유치원 3법 그리고 남아있는 184개를 비롯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대승적인 결단들을 좀 내려주고 새로운 시대로 좀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화면을 통해서 의장실에서의 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좀 시작되는 그 장면을 이제 보셨는데요. 회동이 뭐 이렇게 아주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래도 예. 새 벽도 처음 열리는 회동인 거고요. 예. 작년에 앙금은 앙금대로 저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3자가 모여서 국회의장까지 네 분이 모이는 그런 주요한 결정을 이룰 수 있는 분수령적인 회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네. 뭔가의 어떤 진전을 이루어내야 되지 예. 새 벽두에 만나는데 아무런 그 성과물 없이 또다시 맨손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좀 뭐 시작되는 화면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지 성과가 있을지는 이제
나온 대로 이제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지금 기동민 의원님과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예. 기대감 섞인 얘기를 많이 이 말씀드렸는데 자리에 이제 한국당 관계자가 예.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 조금 부정적인 면을 좀 말씀드린다면 예. 1월 2일 날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월 2일에 그 검찰 수사 결과 있은 후 첫 회동이기 때문에 또 한국당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국회가 그 공전되고 더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있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도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른바 이제 최이배 의원안으로도 예. 불립니다. 예.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뭐 취지에는 한국당도 좀 공감하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이제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검찰과 경찰이 이 한쪽이 한쪽을 이제 지휘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제 협력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경찰에게 부여되는 수사 종결 권한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 건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쟁점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쟁점이 크게 봐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예. 두 기관이 이제 협력 관계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기존에 직접 자기가 수사하던 그 수사를 어느 정도로 축소시킬 것이냐.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럼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마쳤을 때 그걸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여부, 즉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두 부분 다 기존에 자신들이 굉장히 큰 권한을 누려왔기 때문에 예. 좀 더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한 내용보다 더 넓혀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물론 이제 경찰은 그 부분에선 반대 입장이었고, 특히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과도한 권한을 누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을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검찰의 힘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 상황에서 이제 1차 수사권 종결에 대해서 한 가지 큰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것이, 경찰이 1차 수사를 해서 기소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 검찰에 보냅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이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공소 재판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불기소하게 되는 경우, 즉 혐의가 없다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 내용을 자료만 이제 그 검찰에 줍니다. 그러면 검찰이 보고 검토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재수사가 필요한 것 같다, 자기네가 보기엔 이게 무혐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질 때 재수사 요청을 하면은 경찰이 받아서 재수사는 하되 또 경찰이 여전히 불기소다라고 네. 했을 때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계속 충돌되면 무한반복 이때 무한반복이 된다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네.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낼 수 있게 하자라는 예.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에는 이제 수사 규칙에 예. 그러한 상세 내용을 담자라고 했습니다. 예. 즉 지금도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 그런 수사 규칙에 의해서 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정부 여당이 이제 그 안을 끝까지 주장을 해서 현재의 수정안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여전히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같은 정부 내에 있는 두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도 중요하지만 협력 관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한국당은 검찰의 편을 들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또 오늘 아침에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여전히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이후에 열린다고 한다면 한국당과 또 그 부분도 협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또 유치원 3법도 좀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제 법안이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취지 자체는 이제 유치원의 어떤 재정 그 투명성, 네. 공공성을 좀 더 이제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는 좀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까? 저는 애초에
민생 법안 199개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었을 때부터 예. 이런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한 330일이 훨씬 더 지난 유치원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동원을 했어요. 물론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야당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법이 법답게 온전하게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과도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 수차례 지리하게 반복해 왔었고 예. 그 최소한의 합의 정신을 살린 것이 지금 이제 유치원 3법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만 좀 내려놓고 정치적인 쟁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문제, 아이들의 또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에 놓게 본다면 예. 타협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부분에서까지 유치원 3법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확장하고 예.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여론이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문제제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도 이제 아마 협상이 어떤 일정한 타협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총 내에서 수많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난 연말에 대한 투쟁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1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출해 내는 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바른미래당도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본선이라는 느낌들이 들어서요. 예. 그 기본에 좀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예. 지금 어쨌든 이제 협의 중이니까요. 그 문제 포함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앞으로 이제 일정이 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총리 인준안과 지금 연계돼서 맞물려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예.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제 제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야당 쪽에서는 이제 과거에 정세균 지금 총리 후보에 대한 이제 가족 간의 이제 금전 관계나 예. 논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예. 솔직히 이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자기 관리가 잘 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런 지금 나오는 문제 제기가 어떤 큰 도덕적인 어떤 그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수준인 것 같고요. 예.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명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총리 인준안 투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본인의 이름이 의사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투표를 하기 때문에 좀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나요? 역으로 보면 예. 자유한국당의 이탈표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어느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 흐름을 함께 왔던 4+1이 네.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저는 예.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역정 그리고 그의 가치관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풍부한 경험 이런 부분들이 주는 호감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또 야당 의원들과도 관계들을 좀 잘 유지해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니까요. 예. 이쪽이 이탈표를 걱정은 해야겠지만 예. 그리고 끝까지 잘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야당 내에서도 상당한 이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동조여론이 있을 것이다. 예.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이 좀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경험, 예. 인격 이런 부분을 평가하자고 이틀간에 걸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주셨어요. 예. 투쟁 의지는 알겠는데 그럼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틀 동안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치열하게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정 속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다 해명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던데요.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왜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인지, 그리고 삼권 분립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현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한 정책 토론들이 좀 이루어진 연후에 네. 자유한국당에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분이 지금까지 쭉 활동해왔던 과정과 스토리를 봤을 때 총리 지명자로서 충분하게 지금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예. 정책적 대안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다, 이렇게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본회의 진행 상황과 좀 맞물려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청와대가 비서관급 일부 자리를 신설 통합하는 등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교체를 포함해서 인사 발표가 있는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충을 위해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편은 우리 정부 들어 청와대 조직 진단에 따른 두 번째 조직 개편으로 현행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의 3실장, 12수석, 49 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 분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일부 비서관의 업무와 소속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서관 및 담당관도 신설합니다. 우선 과학기술보좌관실 산하에 디지털혁신 비서관이 신설됩니다. 디지털혁신 비서관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전자정부를 넘어서 디지털 정부로의 혁신을 주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3개의 담당관도 신설합니다. 자치발전 비서관 산하에는 국민생활안전 담당관을 신설해 교통, 산재, 자살 및 어린이 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 업무를 맡게 됩니다.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 신설되는 소재부품 장비 산업 담당관은 소재부품 장비 산업 지원 및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국방개혁 비서관 산하에는 방위산업 담당관을 신설,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형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경제수석실 산하의 통상비서관은 경제보좌관 산하의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경제적 성과 확대 등을 위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신설된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은 신남방, 신북방 정책 및 정상 외교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변경되며 기존 통상비서관의 통상 업무를 이관받게 됩니다. 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업무를 합치게 됐습니다. 국정기획상황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연설기획비서관은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돼 국정운용기조수립, 기획, 국정아젠다, 일정, 메시지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조정해서 국정 전반의 상황 및 동향 파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직기능 재편 관련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조직 재편은 사무실 정비 등 후속 조치 완료 후에 이번 주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조직 재편에 따른 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비서관에는 오종식 현 연설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현 정책조정비서관,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에는 박진규 현 통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이준협 현 일자리기획비서관, 또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현 산업정책비서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국정 운영 후반기를 맞아서 청와대 이제 조직 개편 내용이었는데요. 디지털 혁신 비서관을 이제 신설하고 일부 비서관실의 업무를 이제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총선 출마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후임으로 이진석 비서관이 선임됐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조금 있다가 취재기자의 보도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 패스트트랙 그 법안 이제 처리, 유치원 3법 처리와 함께 이제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얘기까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모든 게 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전국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네. 뭐 어떻게 이제 풀려갈지는 이제 오늘 일단 이제 국회 본회의가 어떻게 좀 열리는지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여야 간의 격돌로 이어지는지 험악해지는지 아니면 좀 그 이전보다는 좀 순탄해지는지 좀 봐야지 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네, 이와 함께 이제 지금 그 한편에서는 새 벽두부터 이제 보수 통합 논의가 다시 이제 재점화됐습니다. 어제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이제 공식 출범했는데 보수 통합 논의의 이제 중요한 한 축이죠. 유승민 의원이 이제 당을 이제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8명의 현역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예. 최이배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같은 입장에서 당에서 좀 나가셨기 때문에 그 느낌이 이제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제 중도 개혁정당을 표방하고 이제 새로운 그 중도 정치를 하고자 시작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바른정당계 의원님들이 어제 다 탈당을 하고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을 함으로써 이제 그 통합의 실험은 실패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과 또 당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새로운 보수 진짜 말 그대로 기존에 지금 한국당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또 개혁적인 모습의 보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한국에서 자리를 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정당을 만들면서 지금 보수 통합 논의가 갑자기 또 불을 붙게 됐는데요. 과연 한국당과 이제 그 보수 세력들이 다 통합이 될 것이냐. 근데 유승민 전 대표가 계속 그 보수 통합의 전제 조건을 얘기해 왔습니다. 어제 통합에서도 그 부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 통합 논의는 결국 한국당이 변하지 않으면 보수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은 결국 선거를 임박해서는 어떤 선거 연대 정도의 수준의 그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부분은 보수 쪽에서의 어떤 그 정계 재편과 함께 또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 개혁 세력의 또 정계 개편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수 통합 논의는 이제 중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정계 복귀 문제까지 맞물려서 상당히 좀 고차방 정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역시 이제 바른미래당하고도 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바른미래당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른미래당의 내부의 이제 갈등도 지금 남아 있고요. 지금 손학규 대표의 이제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물러날 뜻은 없으신 것 같고. 그 부분이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이제 거취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1월 2일 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계 복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 당내도 지금 그 복잡한 상황입니다. 뭐 저도 예측 불허인 상황이고요. 기존에 손학규 대표가 선거법 개정과 또 그리고 이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가는 과정까지를 지키면서 아무튼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 정당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 당 대표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일부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당도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나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계속 똑같은 모습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손학규 대표한테 전달하고 당 쇄신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아직 답변이 없으시고요.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정계 복귀를 이제 선언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은 저희 현역 의원들 역시 좀 관망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고 손학규 현 대표와 함께 이 당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또 두 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현역 의원들과 또 외부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물밑 교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물론이죠. 거죠? 뭐 손학규 대표님과는 뭐 이제 하여튼 제가 지금 여전히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당을 어떻게 더 잘 구축해서 중도 개혁의 어떤 통합의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조만간 돌아오게 되면은 과거와 같은 어떤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를 통해 뭐 조만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안철수 대표의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뭐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 당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제3지대 텐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독자 노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이제 꼽는 것이 이제 준연동형 이제 비례대표제가 이제 실시가 되니까요. 이른바 이제 소수정당의 입지가 어느 정도 넓어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당에서 이제 위성정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비례당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끄는 정치그룹의 어떤 그 거취나 운신의 폭도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지도 여러 가지 좀 그 변수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시는데요. 민주당의 이제 민주비례당과 관련해서는 당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정치적 상상력이 과하면 현실을 뒤틀리게 반응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동의하지 못해서 그런 정말 이 꼼수 아닌 꼼수를 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이 논의 과정에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몇 의석을 더 얻으려고 민주비례당을 만든다. 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명분이 없을 것이다. 명분도 없고 저는 실리도 없고 아무런 원칙도 없는 그런 아주 공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추호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을 했는데 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총선이 이제 시동을 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려면 2개월짜리 정당 내지 1개월짜리 정당을 만드는 건데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4월 15일이면 이제 딱 10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총선 지연과 구도가 확정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저는 좀 얼른 커밍아웃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뭉쳐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시도로 보여지는데 그 시도가 좀 자기 당과 세력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보수통합, 소위 말하는 우파 통합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선거법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적어도 한 2개월 동안은 지리하게 국민들은 감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국민들한테 그런 고통을 안겨줍니까?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수 통합이 큰 원칙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자기를 던져놔야 돼요. 황교안 대표도 자기를 던지고 백의종군 해야 뭔가 그 길이 뚫리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어제 창당한 이 보수당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헌신 없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뼈를 깎는 혁신 없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것을 던지는 건 최소화시킨 채 뭐 통합하자고 하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구도가 선명하게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이냐, 진보냐, 중도 개혁이냐, 아니면 보수냐, 아니면 극우냐 이런 부분을 좀 명료하게 해서 국민들 앞에 좀 헷갈림을 방지하고 자기의 철학과 원칙에 기반한 그런 그 정치를 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질서들이 빨리빨리 좀 정연하게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뭐 선거법이 이제 그 개정이 되면서 이제 다당제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어떤 소수 정당 그룹도 독자 생존할 여지는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대당 통합으로 갈지, 네, 아니면 뭐 선거연대로 갈지, 아니면 4분 5열 그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과 민생주의 시대로 나아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을 시작으로 해서 유치원 3법 180개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불법 폭력과 회의 진행 방해로 국민들께 또다시 벌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민생주의 시대로 나아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보좌진 모두 27명을 기소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학살입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독재 악법 저지라고 하는 역사적 책무 앞에 망설이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용감한 의인들입니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모든 힘을 다해서 이분들을 지켜내겠습니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입니다. 유치원 3법 중재안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376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 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쟁이나 선거의 유불리, 사립 유치원 단체의 눈치를 보며 책무를 져버린다면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사립 유치원 단체의 눈치를 보며 책무를 져버린다면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기타 민생 법안 등을 상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았지만 한국당이 강력 저지를 예고해 여야의 제격돌이 우려됩니다. 이란 군부 실세 사망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의 핵합의 탈퇴와 함께 미국 군사시설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고 미국은 공격을 받을 경우 신속하고 완전한 반격을 경고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긴급하게 돌아가면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엽니다. 이례적으로 산업부 장관 참석이 예고된 가운데 원유 수급과 교민 안전 문제 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계급 사회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주제를 영화적으로 해석한 점이 수상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골든글로브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희생자를 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경남 합천군 인근 국도에서 차량 39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운전자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놓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상정을 놓고 막판 조율을 위해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한국당이 불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오늘 그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예정된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이제 비춰드렸습니다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끝내 참석을 안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와 법안 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3당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이 참석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전 YTN과의 통화에서 연락은 받았지만 가지 않을 거라면서 나중에 따로 의장을 찾아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 11시쯤에는 민주당 이인영 그리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렇게 2명만 비공개 만남을 갖고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로 의사타진을 조금씩 한 정도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새 덕담만 나눴고 필리버스터 철회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오늘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늦게라도 오늘 꼭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상정이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렇게 2개인데 그나마 한국당 반발이 적은 검찰청법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오후 4시 반에 열릴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상황이 좀 험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시작되죠. 예, 맞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다른 국무위원과는 달리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회의에 임명동의 안건을 올려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당연히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옹호를 하면서 일단 표결만 붙여지면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나머지 법안 처리까지 불똥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 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이낙연 총리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전까지는 매듭을 지을 생각인데요. 현재로선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 3일을 다 채운 13일 표결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오늘 마지막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총리직이 공석이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차기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비판할 부분은 바로 삼권 분립 훼손 논란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역임한 만큼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철저한 인사 검증과 함께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로 시간을 끌면서 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의 정부 관계자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과 관련해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하는 등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낸 이란 정부 인사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지만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고 이란은 미국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دم تیغ مقاومت قرار داده است. شما کجا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عراق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سوریه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منطقه میخواید بمانید؟ مطمئن باشه آقای ترامپ.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문화유적 등 이란 내 쉬운 2곳을 목표 지점으로 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터무니없고 어리석다며 일축했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도 미군을 상대로 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يجب أن يكون هدفنا في محور المقاومة هو التالي: الرد على دماء قاسم سليماني وأبو مهدي وإخراج القوات الأمريكية من كل منطقتنا. 미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의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5,200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 간의 전운이 고조되자 미국 전역에서 반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을 우려한 미국 청년들의 징집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서 관련 당국의 사이트가 한때 마비됐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의 규모는 작았지만 미국 전역 70여 곳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영화배우이자 반전운동가인 제인 폰다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 작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can't anymore lose lives and kill people and ruin an environment because of oil and fossil fuels. 미 의회에서도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의 발의로 반전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란과 어떠한 적대 행위도 의회의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과반 의석인 상원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우려가 커지면서 소셜 미디어 등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주제어로 급상승했습니다. 당국의 선발 징병 시스템에 등록된 미국의 젊은이들의 관련 문의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 ABC 방송은 하루 사이 징집이 시행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구글의 검색량은 900% 이상, 징병 추첨의 검색량도 350% 증가했고 관련 사이트 접속이 한때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은 징병이 필요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회와 대통령이 공식 법안을 통과시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2년 베트남전 이후 징집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는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북미 관계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정부로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취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우선 북한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대 수비대 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해서 북한이 첫 반응을 보였죠? 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일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다고 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규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외무성 등을 통해서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새 전략무기 도발을 예고한 북한이 이번 미국 이란 사태 국면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립니다. 먼저 미국이 이란 군부의 실력자를 표적 살해했다는 점에 북한이 큰 부담을 느끼고 도발을 당분간 자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는 성격이 다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전히 호의를 표하고 있는 만큼 돌발 사태는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는 상황을 북한이 역이용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미국이 두 지역에 동시에 적대 정책을 펴진 않을 거라고 북한이 판단을 하고 ICBM 시험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중동 지역에 우리 교민이 꽤 있을 텐데 지금 안전한 상태입니까? 네, 현재 이라크와 이란 또 미국의 우방으로 분류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지에 우리 교민과 기업인이 2천여 명이 체류 중입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교민과 기업은 안전하다면서 현지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또 필요하면 단계별 조치 계획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무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번 사태가 유가 등 우리 경제와 또 재외국민 기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네, 또 다른 큰 문제가 앞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가 결정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에 기여할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엔 우선 연락 장교를 파견한 뒤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70%가 지나는 길목이기도 한데다
미국과는 북핵 문제 공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진행 중이어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함정을 파견하자니 이란과의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고 또 자칫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우리 군이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파병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방위에 기여하는 방안 등 묘수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경남 합천 국도에서 차량 39대가 잇따라 추돌해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에 얇게 얼은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현장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까지 현장 수습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지금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6시 40분쯤입니다. 경남 합천군 대양면의 33번 국도에서 차량 39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앞서 YTN으로 들어온 시청자 제보 화면을 보면 차량이 도로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일부 차량은 다른 차량 위에 올라탄 듯한 모습으로 멈춰 있게 됐는데요. 현장에 취재진이 도착해 촬영한 영상에서도 화물차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져 있어서 사고 당시 충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가 도로 위에 얇은 얼음층이 형성되는 이른바 블랙 아이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오늘 아침 6시 25분쯤부터 비가 내린 것으로 기상청에서 확인했는데요. 기온도 이미 영하권이라 블랙 아이스가 생기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말을 들어보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또 부상자도 곡선 구간을 지나자 이미 차량 17대가 엉켜 있었고 제동도 제대로 되지 않아 30-40여 미터를 미끄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도 블랙 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겨울철 안전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취재본부에서 YTN 박정혁입니다. 어제 오전 진화된 강원도 춘천 산불이 오늘 새벽 재발하면서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어제 진화 작업을 마무리한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 발산리 산불 현장으로 오늘 새벽 정상 부근에서 잔불이 재발화한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함께 헬기 석 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4일 발생한 춘천 산불은 산림 7헥타르를 태우고 22시간 만에 꺼졌으며 진화 작업을 하던 춘천시청 직원 31살 이모 씨가 머리 쪽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새해 첫 고위당정청 협의를 열어 민생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는데 이 총리로서는 임기 마지막 고위당정청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설 연휴 민생 안정대책 수립은 경제 도약을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설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줄이고 교통안전 대책 수립을 마련하는 데 충실하겠다며 다만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못한 법안이 산적한 만큼 서둘러 이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도 7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용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됩니다. 약 169만 명의 노인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위해 올해 13조 1,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조 7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노인들께서 1일부터 이 인상된 지급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비록 좀 확보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64만 개 제공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는 74만 개로 늘어납니다. 참여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연중 소득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2만 개에서 3만 7천 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준도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사의 쾌거이자 아카데미 시상식 이른바 오스카상의 전초전격으로 오스카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연결해서 영화 기생충의 골든글로브상 수상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한국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수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네. 유럽의 영화제에서는 그동안 인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영화의 본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헐리우드는 상당히 아시아권 영화에 배타적이고 특히 한국 영화를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미국의 주요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기생충이 골든글러브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류 시상식 중에 하나인데 예. 거기에 상을 받음으로 해서 결국 한국 영화가 그 영화 시장의 본바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여기서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봉준호 감독은 미국 주류 감독의 수준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도 있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영화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한미 합작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우리나라 영화가 미국에 진출한다거나 할 때도 지금까지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 영화가 또 영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대단한 상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골든글로브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상작에 뽑히게 되는 건가요? 골든글로브는 한마디로 미국의 양대 영화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가 주최해서 그 외신 기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드라마하고 영화 두 부분에 걸쳐서 다 상을 주는데 네. 영화로 놓고 보면 아카데미상하고 이제 더불어서 양대 영화상의 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아시아권 언어에 대해서 냉담하다고 알려졌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어 영화상을 주더라도 주로 유럽어권의 영화한테 상을 주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국어 영화한테 그들이 상을 준 겁니다. 예, 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총 3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잖아요. 근데 감독상이나 감독상은 불발됐는데 그래도 이게 상당히 그 보수적인 시상식이라서 노미네이트 된 거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 영화가 거기서 후보로 오른 것 자체가 최초거든요. 예. 상을 받지 않았어도 후보로 지명된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어 영화상은 줄 수 있어도 각본상, 감독상을 주기에는 그들 입장에서는 자막을 통해서 영화를 봐야 되는 것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도 최후까지 남은 배타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요번에 각본상, 감독상 후보로 오른 다른 후보들이 워낙 굉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 한국어 영화로서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외국어 영화상만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각본상, 감독상에 한국어 영화가 후보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그 수상 후 소감도 후보 자체로도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 최초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골든글러브라고 하면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마다 야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라고 하면서 외신 보도로나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상식이었는데 네. 그 시상식의 한복판에 한국 영화 감독의 이름이 불리고 상도 받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개무량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기생충은 지난해 미국, 캐나다 비평가 협회에서도 상을 싹쓸이했는데 저희가 봉테일이라고도 하죠. 이른바 봉준호 장르의 매력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재밌거든요. 아주 막 그 난해한 예술 영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장르 영화를 만드는데 상업 영화의 틀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코믹한 요소도 있고 네.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 안에 한국적인 디테일이 녹아 들어가 있고 또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또 서양 사람들이 보더라도 자신들한테 익숙한 장르 영화인데 거기에 또 새로운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서양 사람들도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 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가 서구 사람들도 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서 이게 동서양 모두에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가 깔린 영화가 세계인을 사로잡는다는 건 그만큼 세계인의 보편 정서를 노린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보편 정서를 꼭 노렸다기보다도 어쨌든 한국적인 정서라든가 사회적인 의미를 담으면 그게 결국 서양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번 영화에서 표현한 양극화, 계급사회, 이 문제는 서구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보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 후에 봉준호 감독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넘었다. 이게 골든글로브나 오스카 아카데미에서는 상당히 높은 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자막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 관객들은 자막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영화를 영어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더빙해서 본다거나 그러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자막이 깔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요 부문 후보에까지 올렸다는 것 자체도 놀랍고, 더군다나 똑같은 외국어라 할지라도 미국 사람들은 같은 유럽어권 언어에 대해서만 관대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낯선 한국어에 대해서 그 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뭐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봉준호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카데미 전초전이라 불리는 골든글로브상에서 수상을 한 만큼 이제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아카데미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수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본다면요, 어떻습니까? 골든글로브보다 아카데미상이 조금 더 그때그때 시류에 좀 민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기생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그 영화 비평가상을 거의 도장 깨기식으로 지금 다 받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 타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봐주려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게 시상식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온다면 이 기생충에도 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현재 외국어 영화상, 정확한 공식 명칭은 국제 장편 영화상인데 그것의 수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사회적인 바람이 거세게 불면 뭐 작품상이라든가 감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아카데미 상도 아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달에도 저희가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절기 소환이지만 추위 대신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비 치고 오는 양이 무척 많은 데다가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군요. 네, 오늘은 절기 소환이지만 포근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오전 중에 진눈깨비가 날렸지만 지금은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퇴근길에는 낙상 사고와 함께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겨울비 치고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 30에서 80mm가 되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그 밖에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경기 북부 내륙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인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후반 내륙은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심한 추위 또한 없겠습니다. 비눈과 함께 앞으로 바람도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2주 연속 앞섰습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숫자의 정치 더 여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프 보시면서 이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네, 긍정 평가가 이제 전주에 49.7%에서 49%로 조금 내려갔고요. 하지만 이제 부정 평가도 좀 내려갔습니다. 46.5%에서 46.2%. 긍정 평가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일간 변화도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에는 긍정평가가 51.2%였다가 30일로 들어서면서 이제 48.4%로 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48%, 49%대까지 조금 올라갔다가요. 다시 이제 4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특징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고요. 또 목요일 날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이 대선 공약 1호로 내세웠던 공수처법이 실현되는 한 주간이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이제 결집을 했고 또 하나 1월 첫째 주 조사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반영된.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국정 수행 평가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평가도 있고 앞으로 네. 또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1월 첫째 주에 각종 여론조사가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대체로 한 45에서 50% 정도의 긍정평가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현 시점을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8월 둘째 주,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2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선 것인데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불구속 기소는 됐습니다만 조국 논란에서 이제는 좀 점차 벗어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인사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좀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최근 인사에 있어서는 어쨌든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정세균 총리 내정자 이 두 인사에 대해서 국민 여론 자체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좀 덜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급등을 했다가 최근 이제 대책 이후에 조금 이제 소강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민생이 좀 안정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개혁 입법이라고 일컫는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그 황교안 체제, 한국당의 황교안 체제가 최근에 내부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출범해야 한다 이런 어떤 반발들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세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내용 말고도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부정평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긍정평가보다 아무튼 그 낮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튼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주간이었지만 네. 그래도 긍정평가가 0.7%포인트 빠졌습니다. 파란색 표시돼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 외에도 여전히 청와대 하명수사, 감찰망 의혹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미 제재 정면 돌파 선언 또 오늘 외신
북한의 한 매체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한반도 불안한 정세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를 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예. 또 검찰이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을 같이 기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야 양측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지난주에 신년 특사가 있었는데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일반 그 시민들도 포함이 됐지만 또 정치인들도 포함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면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쪽 계열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됐어요. 예. 이광재, 예. 뭐 예를 들면 광노현, 그다음에 이제 진보 진영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었죠. 반면에 이제 신지호, 공성진 이런 전 한국당 계열의 의원들도 포함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중량감 자체가 민주당 쪽 관련된 인사들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이제 부정평가를 이제 2주 연속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추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지속이 되면은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지는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추이를? 4년 전 이맘때쯤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는 거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에 이제 성적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지표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의 총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의 성격의 총선이 될 것이냐.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튼 긍정평가가 높다라는 점은 청와대 이제 행정관들의 이 출사표 소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앞에 내세워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총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 검색어로 지금 레임덕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뭐 이맘때쯤에는 뭐 레임덕 얘기가 뭐 야당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레임덕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를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지율은 지금까지 해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을 하는 걸 텐데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중요할까요? 이번 주는 이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를 단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인사 몇 면이 이루어지냐 이게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지금 4호까지 발표를 했죠. 네.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인사들이 나타날지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민생법안 오늘 내일 사이에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처리 전망에 따라서 또 여론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 재판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명 수사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순탄하게 진행될지 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각 정당의 지지율이 어땠는지 그래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1.4%에서 41.8%로 좀 올랐고요.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31.4%에서 32.1%로 올라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4%에서 4.6%로 조금 올라갔고요. 나머지 당들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네, 일간 변화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41%대를 계속 좀 유지를 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31%대와 33%대 그 구간 안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변화, 뭐 어떤 요인이 작용한 겁니까? 지금 이제 한국당 지지율이 다른 조사기관은 이보다 좀 낮은 지지율도 있습니다만 리얼미터 조사는 한 10%포인트로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 4년 전에도 대략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한 40% 전후한 지지율이었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도 한 30%대 초반을 기록했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각 그
영호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측이 좀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구도 면에서는 그런데 인물 영입 면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1위가 사실 인재 영입으로 나오고요. 자유한국당은 연관 검색어 1위가 지지율로 나옵니다. 네. 그만큼 인물 영입 면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 한국당에서는 뭐 여상규, 한성규 의원 등 주요 중진 의원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TK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에서 요지 지역들, 강남 뭐 송파, 서초 이런 지역들에서 과연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황교안 대표 체제가 사실은 약간의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계속 이제 맞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얼마나 영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의 지지율 한 10%포인트 안팎의 지지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정계 복귀하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수 통합의 단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보수의 분열에 또 단초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보수 쪽은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1월, 2월 이 정계 개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이제 계층별로 좀 보면 유심히 봐야 할 게 수도권입니다. 일단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도권에서는 지금 43대 28, 민주당이 43, 한국당이 28, 15%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정국 과정에서 여성층들이 한국당 쪽으로 이제 조금씩 선회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다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자층에서 민주당이 43, 한국당이 32, 한 11%포인트 차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정국 이후에 왜냐하면 여성층들은 감성 코드가 굉장히 민감한데 인재 영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천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 발 치고 나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 비례 자유한국당 이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인재 영입을 하자니 한국당으로 치를 거냐 비례대표를, 이런 어떤 부분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한국당이 굉장히 좀 고전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1대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추세로 가면 한국당이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심판론, 우리 연말 연시에 많은 방송사들이 조사를 했지만 정권 심판론보다는 보수 야당 심판론이 훨씬 높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보다는 한국당에 대한 정신을 차려야 한다,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이걸 반전을 시켜야 하는데, 통합만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느냐, 혁신 없이 이 과제를 어떻게 혁신과 통합 두 마리 토끼를 다 한국당이 잡을 수 있느냐, 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어서 현안 조사 결과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새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강화 등 강경책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36.1%로 집계됐고, 현행 기조 유지가 28.1%, 북한 제재 완화 등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5.3%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를 지지 정당별로 나눠서 분석해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현행 기조 유지와 유화책으로 양분이 됐고,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강경책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나눴을 때도 그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정도는 다소 완화됐지만 진보층에서는 현행 기조 유지 그리고 유화책을 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수층은 58.8%가 강경책을 주문했습니다. 중도층은 강경책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가운데 현행 기조 유지 그리고 유화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의견이 모였습니다. 연령별 결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세 포함 2030 세대는 강경책과 현행 기조 유지가 팽팽했고, 4050 세대에서는 강경책이 우세한 가운데 유화책 추진을 택한 비율도 30%를 넘었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강경책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요. 유화책과 현행 기조 유지가 비슷한 비율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분석,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보기를 3개로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강경책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야당의 입장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것이겠죠. 뭐 대략 예상했던 대로 한 30%대 중반 정도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현행 기조 유지, 그러니까 현 정부의 궤를 같이 하는, 지지하는 의견이 28%였고, 또 유화책
보다 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제재를 완화하면서 북한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25%, 현행 기조 유지 의견과 유화책을 합치면은 51%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대략 뭐 최근에 발생하는 이슈들이 대략 진보와 보수가 한 5대 4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예. 거의 비슷한 기조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조사 결과는 이란의 지금 이제 상황과는 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조사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란 간에 지금 좀 뭐 전쟁 가능성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또 북미 관계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반도 정세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청와대가 NSC 이제 상임위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런 여론은 조금 이란 상황과도 이제 궤를 같이 하면서 좀 변화할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예. 그 지난 연초에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 군사 도발이 있을 것으로 또 전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조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좀 상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국민들은 현재 입장을 좀 유지하거나 조금 유화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이후에 상위권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좀 지지하는 여론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이 전반적인 정세를 봐서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면은 강경 여론이 좀 변화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전망이시군요. 지금 네. 어떻든 큰 틀에서 보면 36대 53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강경책이 36, 현상 유지 또는 유화책이 예. 합치면 53. 둘이 좀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북의 태도 관련해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어쨌든 차분하게 좀 대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여론이 밑바닥에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얘기했던 운전자론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북미 간의 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한국 독자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봤는데 한 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특히 그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철도 문제 이거는 이제 북한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미국을 좀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네. 이 사안들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좀 더 강경책보다는 유화책 쪽에 더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